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행복한 공부 대표 김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 새로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잘하는 행복한 내 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직업이 전문 강사가 직업인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심리 상담사 그리고 학업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 15년 정도 필드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만들어가는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제가 물론 이제 그 공부한 내용들도 있지만 15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지금 또 조금씩 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필드에서 직접 겪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없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없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의 몫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을 뵈면 공부를 내가 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자녀의 교육에서 학업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답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자녀가 행복하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녀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부 잘하는 행복한 내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행복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행복한이라는 것에 대한 그 키워드는 자기주도학습, 자기조절학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자기조절학습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아이인지 자기조절학습을 하는 아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기조절학습,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만일 얘기를 드려도 우리 아이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을 바로 적용하실 수 없다면요. 제가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바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바로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네. 손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를 아셔도 우리 아이에게 바로 적용하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아이가 잘 안 들어주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또는 근성으로 듣고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기다려줘도 저희가 원하는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아이와 나와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자기주도학습, 자기조절학습이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학부모, 중학교 그 학부모님들, 중학생을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상 위로는 저는 모든 학부모 교육,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와의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이렇게 드려서 자, 자기주도학습 이렇게 하면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 공부 정말 행복하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 이렇게만 내가 도와주면 애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랑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 소통되는 관계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이가 약간은 건성이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죠. 아이가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한 2, 3일, 3, 4일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부모 교육 들으셨잖아요. 많은 부모 교육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아이하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또는 아이를 이해하십시오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 보통은 그냥 그때는 좀 참고 기다리세요. 한 3, 4일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시는데 한 또 3, 4일 지납니다. 아이의 변화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 않아요. 왜? 그때도 아이 사실은 똑바로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변화가 이제 2번, 3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계속 봐주시나요? 아니요. 화내세요. 너 그때 불러요. 너 그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잖아? 나 그런데 그렇게 왜 하지 않아? 라고 보통 얘기를 하셔요. 아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 보고 이 영상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좀 배워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원해서 영상 보고 강의 듣고 그럼 뭐 이런 걸 알아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저 이 영상 보신 걸로 이 강의를 들으신 걸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 교육은 저는 관계와 소통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이들이랑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죠.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부터 부모님이랑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네, 언제나 창의력 향상하는 강의도 좋고요. 진로 관련되는 강의도 좋고요. 저처럼 학업 관련되는 강의도 좋고요.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저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민 속에서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와 소통이 되고 있나? 최소한 제대로 된 원활한 소통이 아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자리에 서로 놓여 있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나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학습, 자기조절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잠시만 이 관계와 소통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자기조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마다 자기주도,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그 이론들은 많은 학자들마다 자기들만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게 저만의 언어로 조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런 마음과 실천을 점검할 수 있는 힘, 이 3가지가 동시에 기능할 때 자기조절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자기조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요걸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저희는 지금 오늘 학업에 관련되는 학습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려는 나의 의지, 정서,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자기 효능감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잡혀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됩니다.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부에 대한 나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의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면 효율이 나지 않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싫은데 억지로 공부를 그 필요성 때문에 하라는 것을 강요받거나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효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가능하다면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네, 공부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걸 자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마음가짐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와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감정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마음가짐 준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천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공부에서 실천은 두 가지로 접근을 좀 합니다. 공부에서 실천은 무엇을 어떻게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존의 자기주도학습에서는 그 인지적인 영역과 행동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인지전략, 행동전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제가 좀 합쳐서 저는 이제 그 실천이라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인지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네, 보통은 시간 관리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네, 요 실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우선입니다. 먼저 마음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점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점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돌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메타인지 초인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말로 점검이라고 좀 바꿔놨는데요. 여기서 점검은 내가 실천하는 모습뿐만 아니고 내 마음가짐에 대한 점검까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자기조절학습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가 동시에 기능을 할 때 우린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학업으로 좀 더 표현을 하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 자기주도학습 끝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첫 번째는 성적을 쫓아가는 공부를 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각 교과목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는 기본 학업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만 조금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요 주제로 강의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통 강의를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확 줄여서 얘도 좀 많이 드리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요 세 가지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적을 쫓아가는 공부를 시키지 마라.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좀 전에 컨텐츠의 1번, 2번은 마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2번 실천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저를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1번 마음이 잡히면 2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번만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번만 잡고 마음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그 마음가짐과 실천이라는 부분들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성적을 쫓아가는 공부를 시키지 마라. 자, 무슨 얘기냐?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가 먼저인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먼저인가요? 나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학습자. 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적이 나를 따라온다.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대한민국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성적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성적을 목표로 잡고 성적만 너무 쫓아서 뛰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하게 되면 공부가 나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가 공부의 주인이잖아요. 공부가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이런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으시면 네, 정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성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먼저라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따라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공부에 대한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공부 이유를 찾아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이 이제 공부에 대한 의지에 관련되는 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께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께 공부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 한번 해보셔요. 혹시 이런 질문을 이전에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강의 한 번씩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연수할 때도 제가 요 질문을 한 번씩 하는데요. 대부분 반응들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제가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진로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괜찮아요. 공부를 수단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 공부가 수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공부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까지 여기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최소한 그 열심히 하는 공부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공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공부가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요.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왼팔, 왼손을 쓰지 않는 건 아니죠. 공부가 제 삶 속에서는 오른팔, 왼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몸에서 이 오른팔, 왼팔 안 쓴다고 떼어놓지 않잖아요. 공부가 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저는 제 삶의 일부로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에 대한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들부터 공부가 도대체 뭐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너의 삶 속에서 공부가 도대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찾아보게 하시고 또 진로 같은 경우도 진로 때문에 너무 낑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로 천천히 고민하면 돼요. 즐겁게 고민해야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게 하셔서 공부에 대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 교과목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가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마음가짐에서 자신의 의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면 좋다.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 공부할 수 있어. 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효능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벌써 적어놨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학습자인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성취감, 이 학업으로 인한 성취감을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크게 중요한 게 있죠. 이 공부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경험들이 누적돼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쉽죠? 공부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공부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은요. 학습자가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돼요. 그리고 그 공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꾸중과 비난과 비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공부가 싫어질 수가 없어요. 싫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인정하는 주된 가장 먼저 주변에서 인정 공부로 인해서 비난, 비교, 칭찬하시는 가장 주된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계실 거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아이들에게 학업적으로나 또는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그 엄마 친구 이모분들 계시죠. 네, 그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또 영향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인가?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성적에다가 포커스 너무 맞추지 마세요. 공부하십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또 성적을 받아들 수밖에 없죠.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했나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그 성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평상시에도 공부할 때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그걸 맞추고 덜 맞춘 것으로 평가하시고 비교하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이하고 공부했는 내용들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아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칭찬하시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영향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시험, 첫 성적이라는 것을 받아드는 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이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치고 왔습니다. 아이 나름대로도 기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와요. 아이가 만족할 만큼 결과를 들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딱 쳐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됐어? 오늘 시험 어땠어? 했더니 애도 좀 실망했는데 이렇게 점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실망하는 티를 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 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전부 다 안 좋아져요. 그 결과물 가지고 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지고 왔더니 우리 엄마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시가 나. 또는 그 표시 나는 정도가 아니고 꾸중을 듣게 돼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요.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 흥미 가지기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를 잘 기다리셨다가 마음 잘 다듬으세요. 마음 잘 다듬으셔서 잘 다독다독 먼저 하셔서 내가 원했던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아이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아이가 또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그 시험 치는 것에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 해서 시험 친 그 타이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보시기 전 시험 쳤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잣대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아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같이 세워주시고 그 목표로 향해서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될 것이 현재 위치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 목표에 도달할 경우 진심으로 칭찬하라 했는데 현재 위치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현재 목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저번 시험이 60점을 맞아왔어요. 어떤 과목을요. 그래서 60점 맞았습니다. 솔직히 60점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다음 시험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다음 시험 80점? 80점을 좀 넘어야지 그래도 시험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이에게도 다음 시험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아이도 욕심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도 80점, 다음 시험 목표는 80점 맞아볼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 바로 80점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만일 그 목표 정해놨는데 그 목표에 도달 못하면 어떡하실래요? 아이도 실망하고 우리도 실망감 표현하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아이 보고 또 다음이 되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그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요. 만약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다음 목표 67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70점 안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우리 아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해 오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 애들이 50점 맞던 아이가 다음 시험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왔는데 너무 반갑게 막 기분 좋게 시험지를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이 녀석이 좀 시험 잘 쳤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들고 들어와서 그래 몇 점이야 그랬더니 엄마 나 올랐어 그래요. 아빠 나 올랐어 그래요. 그래?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58점 그래요. 어떠세요? 50점 맞다가 그 점수 맞으면 마음에 드세요? 자, 사실 마음에 별로 안 드시죠. 그러다 보면 이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 쳐다볼 때 그 아이 너무 기뻐서 50점 맞던 아이가 56점, 57점, 58점 맞아도 그 아이는 너무 좋아요. 한 문제만 더 맞아도 걔들은 좋아해요. 걔는 좋아서 왔는데 성취감 느껴서 왔는데 그 성취감 우리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현재 모습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목표를 세워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원래는 제가 what, how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쭉 줄여서 그냥 바로 현장에 쓰실 수 있는 쪽으로 그냥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학업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 학업 습관은 무엇을 어떻게를 둘 다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먼저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자기 관리하는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드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플래너 많이 씁니다. 플래너 많이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플래너 많이 쓰는데요. 플래너 쓰면 좋죠. 그런데 플래너라는 것이 원래 내가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실천한 후에 체크하는 용도로 플래너를 씁니다. 근데 제대로 된 플래너를 쓰고 제대로 된 플랜을 세우려면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자, 나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플래너를 먼저 쓰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일기 많이 썼죠. 근데 그 일기보다는 시간대별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노트를 좀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데서도 꼭 필요한 거죠.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중학생인 우리 아이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하면 아마 공부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 불러놓고 너한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네, 공부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거 벌써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화 많이 하셔서 그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선순위를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급하고 중요한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그냥 참고 한번 하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노트를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네, 시간 적고 내가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획 먼저 세우고 체크하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습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학업 습관입니다. 자,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네, 우선순위 정하는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면, 자,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집 제외하고요. 집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다 잘 아시죠? 학교가 정답입니다. 학교는요. 우리가 인성교육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메인되는 역할은 학업이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공부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에서도 우선순위가 이제 잡힙니다. 공부를 하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잡히는데요. 공부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공부는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뉩니다. 공교육 공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스스로 공부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 스스로 교육, 스스로 공부하는 거, 사교육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공교육입니다.
학교를 왜 다녀요? 말씀드렸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교육이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우선인데 나에게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데서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교육이 되는 거죠. 그럼 사교육이 이제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선택하는 순간. 사교육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면 순서는 첫 번째는 공교육, 두 번째는 사교육,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요런 과정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장 메인 되는 장소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학교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학교 수업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수업 태도들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 학교 수업을 듣는 태도, 자세를 똑바로 잡아놓지 않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보면 무슨 일들을 저희가 많이 겪게 되냐면요. 보통 고등학교는 7교시에서 보충 수업, 방과 수업까지 하면 9교시까지 수업을 하죠. 그럼 수업하고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6시경, 4시, 6시경에 아이들 마치고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정말 고등학생인데도 해맑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교문을 나올 때 물론 학교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7교시, 9교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가는 아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 베고 교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수업 듣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졸거나 딴짓하거나 쉬거나 중학교 때부터 그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학교 수업 시간부터 챙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일반 학교 수업을 잘 듣게 만들어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그러려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학교 수업을 잘 듣도록 아이들이 잘 듣도록 도와주시려면 학교 수업을 듣고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중학생인데 학교 수업 잘 듣고 오니까 엄마, 아빠 피곤해. 집에 와서 피곤해 하면 피곤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6교시, 7교시 수업 45분씩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지금 45분씩 수업 5교시, 6교시 들어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 우리 아이들이 하고 옵니다. 근데 왔는데 학교 수업 듣고 왔는 게 그래 유세라고 이제 네 공부 안 하냐고 다른 거 안 하냐고 숙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왔는 것만 하더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이요. 학교 수업 듣고 와서 복습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수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수업에 참여형 수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수업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복습해야 됩니다.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30분, 더 짧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일반적으로 걸립니다. 모든 과목을 복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주요 교과목이라도 내가 백인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과목이라도 복습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욕심인데요. 복습하는 습관이 잡히면요. 내일 예습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내일 예습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간 그 과목 복습한다고 책을 꺼내는 김에 그 다음 시간에 이 과목 수업 예습을 훑어보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습관을 중학교 때부터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세요. 정말 도움됩니다. 그 예습 잠깐이라도 해두면 다음 시간 수업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당일 복습하고 간단하게 예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 학교 왜 보내셔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의미가 덜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내일 수업 예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냥 편 김에 다음 시간 예습을 해라.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 얘기 듣는데요. 쉬는 시간 활용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좀 듣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저도 5분의 기적이라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중에서 5분만 복습 또는 예습하는데 시간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 한참 하고 애들한테 부탁하고 나서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입니다. 잘 쉬어야 다음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쫓기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라면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앞에 수업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정도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잘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복습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 노트 같은 것들 좀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쪽 툴은 다 편하게 폼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폼은. 자, 그래서 뭐 이쪽 편에는 저는 이제 과목 그리고 대단원 제목 이런 것도 적고 여기에는 뭐 소단원 제목 적고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라고 선 복습 후 정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복습해놓은 자료들을 좀 남겨놓으면 본인도 좋거든요. 네, 나중에 또 나 뭐 했지? 하면 그 복습 노트 꺼내서 보면 뭐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습 노트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좀 전에 이제 가장 기본되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하나의 제가 기본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에 대한 기본은 제가 다 그냥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제목이에요, 제목. 네, 교재 펼치면 저희 책 맨 앞에 차례 있죠. 목차 있습니다. 이 차례라는 것, 목차라는 것은요, 우리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실 그 책에서 그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모든 내용이 요약 정되어 있는 게 목차예요.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그 단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 있는 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공부. 그래서 공부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제목으로 끝난다라는 말도 좀 적어놨는데 이 의미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통 공부 시작할 때 제목으로 시작해서 공부가 끝나면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목차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례 노트라는 걸 한번 써보라 그럽니다. 애들 보고. 그래서 주요 교과목을 한 권의 노트에다가 다 적어 놓는 거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걸 한 권의 노트에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차례 노트를 꺼내서 봅니다. 왜? 그것만 꺼내서 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기술적인 부분들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Q3RW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은 교육공학에서 읽기 기술로 SQ3R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읽기 기술인데 사실은 공부 기술이에요. 공부를 할 때, 자, 이게 뭐냐 하면 survey,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할 때 읽고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내용을 survey, 훑어봐라.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은요, 자,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제목이랑 학습 목표 같은 것을 질문으로 바꿔봐라. 즉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3R이 나오는데 첫 번째 R이 리딩입니다. 그 리딩은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찾는 리딩을 하면 돼요. 학습 목표와 제목을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게 리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딩을 하면 이해가 됐겠죠. 그 답을 알았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리사이트, 암기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리고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리뷰, 반복해라, 복습해라. 근데 거기다가 제가 라이트 하나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해라.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 요걸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왜 이것도 강조를 드리냐? 보통 리딩할 때 이해 잘 안 해요. 리딩, 리사이트 함께 하면서 암기해버립니다. 이해하는 거랑 암기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자기 조절 학습을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공부 잘하는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저번 어디 강의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끝내는 지금 우리 아이하고 나랑 관계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관계와 소통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와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3스텝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스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스텝 빼놨는데요. 보통 2스텝 때 스텝 2에서 나의 아이 이해하기 들어가는데 보통 많은 그 부모님들이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하시죠. 맞아요. 내 아이를 나와는 좀 다를 수 있는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는 다를 수 있는 내 성격과 좀 다를 수 있는 나의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정말 힘들어하세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나는 이해하려고 덤비는데, 나는 다가가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아이는 왜 내가 노력하는데도 내가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나를 보라가 안 돼서 그래요. 부모인 내가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나의 틀에서 아이를 보지 않습니다. 1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 틀에서 아이를 보게 돼요. 내 틀에서 아이를 봐버리면 끝내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제대로 된 소통을 맺고 싶으시고 소통을 하고 싶으시고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스텝 1, 자기부터 살펴보세요.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부터 보세요. 그럼 뭘 봐야 되냐? 내 성격의 장점, 단점. 요즘엔 성격 유형 검사도 또 막 이렇게 붐처럼 하던데요. 그건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검사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시고 해석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나의 모습, 내 성격, 내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보세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수용할 때 나의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제 대화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소통하면 됩니다. 소통하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원하시면 첫 번째 아이들 말 끝까지 들으세요. 경청하십시오. 선택적 경청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두 번째 아이들 말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칭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양육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칭찬 많이 하십시오. 대신 입에 발린 칭찬하지 마세요. 1번, 2번 하셔서 진심으로 할 칭찬거리들을 찾으셔서 진심으로 칭찬을 하시고요. 저는 꾸중하십시오. 근데 대신 꾸중은 짧고 굵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 1, 2, 3. 사실 제가 오늘 앞에 장하게 학업 관련되는 걸로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부모로서는 이 스텝 1, 2, 3를 하셔서 우리 아이와 관계를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공부를 잘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함으로써 아이한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냐?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의 자녀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복은요, 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행복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요, 우리 아이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인 내가 먼저 행복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기운이 아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가면 쓰지 마세요. 나 사실은 불행해요, 힘들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 행복의 가면을 쓰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가면을 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행복하려고 먼저 노력하십시오.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셔서 행복하시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하신 부분도 돌려 들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